이제 끝이야. 너희가 나를 버리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버리는 거야. 78세 명숙 할머니의 차가운 목소리가 생일 케이크 위로 떨어졌어요. 촛불이 흔들렸고 거실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새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죠. 어머니, 막내 성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지만 할머니는 이미 돌아서고 있었어요. 손에는 미리 준비해둔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살아온 어머니가 생일날 모든 걸 포기하고 집을 나서는 순간이었어요. 그 뒤에는 남편의 유고를 몰래 바다에 뿌린 충격적인 진실이 숨어 있었죠.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 새벽 5시, 어김없이 눈을 뜨는 시간이었습니다. 78세 임영숙 할머니는 잠든 사이에도 몸이 기억하고 있는 그 시간에 깨어났습니다. 50년 넘게 시골에서 살면서 새벽마다 밭을 나가던 습관이 도시 아파트에서도 그대로 남아 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밭도 없고 나갈 곳도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명숙은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전히 어둠 속이었지만 그녀의 몸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해가 뜰 시간이라는 것을. 큰아들 성호의 30평 아파트 안쪽에 있는 작은 방. 겨우 침대 하나와 작은 옷장이 들어간 그 좁은 공간이 이제 그녀의 전부였습니다. 벽은 하얗고 차가웠고 공기는 답답했어요. 시골집의 나무 냄새와 흙 냄새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스며드는 희미한 새벽빛을 바라보며 명숙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 한쪽이 답답했어요. 마치 무거운 돌이 올려진 것처럼. 아니, 그보다 더 무거운 무언가가 그녀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6개월 전까지만 해도 전라남도 순천의 시골집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 두만과 50년을 함께 살았던 그 집에서요. 마당에는 두만이 직접 심어놓은 감나무가 있었고 뒤편에는 그들이 함께 가꾼 작은 텃밭이 있었습니다. 상추, 고추, 토마토를 키우며 소소하게나마 자급자족하는 삶이었어요. 그곳에서는 새벽 5시에 일어나면 할 일이 있었습니다. 물을 주고 잡초를 뽑고 익은 채소를 따는 일들이요. 하지만 여기서는 그저 시간만 흘러갔을 뿐이었습니다. 외롭긴 했지만 자유로웠습니다. 아무도 눈치 보지 않고 아무에게도 짐이 되지 않는 삶이었거든요. 지금은 달랐습니다. 매일매일이 조심스럽고 매 순간이 미안했어요. 이제는 이곳에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의 소리만이 적막한 방을 채웠습니다. 똑딱, 똑딱, 마치 그녀의 심장 소리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혼자 계시면 위험해요. 저희와 함께 사세요. 성우의 말은 따뜻했지만 명숙은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이유는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을요. 순천 시내에 있는 그녀의 땅, 5억 원 정도 되는 그 땅 말입니다. 명숙은 천천히 일어나 낡은 슬리퍼를 신었습니다. 무릎이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78년을 살아오면서 참는 것에는 익숙해졌거든요. 거실로 나가니 식탁 위에 어제 받은 우편물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순천시청에서 온 공문이었습니다. 시립납고울 땅 재정비 계획 안내. 명숙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안경을 쓰고 글자 하나하나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개인 부담금 1천만 원. 6개월 내 이전 완료.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남편 두만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갑작스러운 심장마비였습니다. 시장에서 장을 보고 오시다가 길에서 쓰러지셨어요. 그때는 너무 급해서 제대로 된 묘자리를 찾을 여유가 없었습니다. 아들들도 모두 바빴고 장례 비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일단 시립 납골당에 모시기로 했었죠. 산 좋은 곳에 묻어달라. 바람 잘 통하고 햇볕 뜨는 곳에. 두만의 마지막 소원이 생생히 기억났습니다. 병원 침대에서 약해진 목소리로 말했던 그 간절함이요. 명숙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리며 부탁했던 모습이 여보, 미안해요.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명숙은 공문을 꼭 쥐고 중얼거렸습니다. 눈가에 촉촉함이 맺혔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가 저릿하게 아팠습니다. 3년 동안 매달 한 번씩 납골당을 찾아갔습니다. 두만이 좋아했던 국화꽃을 가져가서 작은 화병에 꽂아두곤 했어요. 그리고 하루 종일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보, 애들은 잘 크고 있어요. 손주들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고. 혼잣말처럼 들렸지만
영숙에게는 진짜 대화였습니다. 오전 8시가 되자 집안이 부산해졌습니다. 손자 현우가 학교 갈 준비를 하고 며느리 혜진이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성우가 출근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영숙은 공문을 들고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성우야, 이거 좀 봐. 성우는 넥타이를 매다 말고 공문을 받아들었습니다.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눈썹이 찌푸려지고 입술이 일자로 굳었어요. 1천만 원이요? 이게 뭐예요? 목소리가 한 옥타브 높아졌습니다. 명숙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를 제대로 된 곳에 모셔야겠어. 아버지가 원하셨던 대로. 어머니. 성우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이마에 주름이 깊게 패였어요. 지금 저희 형편이 어떤지 아시잖아요. 현우 학원비며 대출 이자며. 한 달에 나가는 돈이 얼마인 줄 아세요?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명숙의 가슴이 찌릿했습니다. 마치 날카로운 바늘로 찌르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아버지를 나중에 얘기해요. 늦겠어요. 성우는 공문을 탁자 위에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서둘러 집을 나갔습니다. 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명숙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혼자 남겨진 거실에서 명숙은 공문을 다시 읽었습니다. 글자들이 흐릿해졌습니다. 눈물 때문이었습니다. 며느리 혜진이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찬물에 그릇 부딪히는 소리, 수세미로 문지르는 소리, 일상적인 소리들이 왜 이렇게 멀게 느껴지는지요. 우리 아들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차가워졌을까? 명숙은 예전을 떠올렸습니다. 어린 성우가 열이 날 때 밤새 간병했던 기억,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려고 새벽 시장에서 김치를 팔았던 일들, 그때는 모든 것을 아들들을 위해서 했는데 그날 밤 영숙은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안개가 자욱한 납골당이었습니다. 평소 가던 그곳인데 분위기가 달랐어요. 을씨년스럽고 무서웠습니다. 두만이 저 멀리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의 표정이 너무 슬퍼 보였거든요. 살아있을 때 본 적 없는 표정이었어요. 여보, 왜 그래요? 명숙이 다가가려 했지만 발이 무거웠습니다. 마치 땅속에 뿌리가 박힌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어요. 내가 사라졌어. 두만의 목소리가 바람처럼 희미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메아리 같았어요. 무슨 말이에요? 당신은 여기 있잖아요. 아무도 지켜주지 않더라. 그때 어디선가 하얀 나비들이 날아왔습니다. 수십 마리의 나비들이 텅 빈 납골함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찾는 것처럼 아니면 무언가를 경고하는 것처럼 나비들의 날갯짓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바스락, 바스락. 무서운 소리였어요. 명숙은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습니다. 새벽 4시였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꿈이 너무 생생했습니다. 마치 진짜 일어난 일 같았어요. 손바닥이 축축했습니다. 등에도 식은땀이 배어 있었고요.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려고 일어났습니다. 창문을 열자 시원한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창틀에 하얀 나비 한 마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명숙은 숨을 멈췄습니다. 꿈에서 본 그 나비와 똑같았어요. 명숙과 나비가 눈을 마주쳤습니다. 나비의 눈에서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슬픔 같은 것이었습니다. 아니면 경고 같은 것이었을지도요. 마치 사람의 눈처럼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당신도 여보를 찾고 있는 건가요? 명숙이 작게 속삭였습니다. 나비는 잠시 더 그 자리에 있다가 천천히 날아갔습니다. 하얀 날개가 새벽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났어요. 명숙의 가슴 한켠에서 불안감이 올라왔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무슨 일이 생기는 건 아니겠지? 그날 오후 성우가 일찍 퇴근했습니다. 둘째 성진과 셋째 성민도 함께 왔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아들들이었습니다. 성진은 카페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요즘 경영이 어렵다고 들었어요. 성민은 고등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었는데 아내가 아프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잠깐 나가 계시면 안 될까요? 형제들끼리 할 얘기가 있어서. 성우의 말에 명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 아들이 함께 모이는 일이 드물었거든요. 그래, 알았어. 마트 좀 다녀올게. 명숙이 집을 나간 후 거실에서는 삼형제의 진지한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명숙은 마트에서 돌아오는 길에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거든요. 1천만 원을 어떻게 마련해?
성진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소보다 높고 날카로웠어요. 우리도 여유 없어. 현우 학원비에 대출 이자까지. 성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목소리에 피로감이 묻어 있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내 병원비까지 생각하면 정말 한 푼도 없어요. 막내 성민의 목소리가 가장 절망적이었습니다. 명숙은 문고리를 잡은 채 멈춰섰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소원조차 이루어주지 못하게 되는 것 같아서요.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여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명숙은 마음속으로 두만에게 물었습니다. 답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바람이 살랑 불었습니다. 어디선가 하얀 나비 한 마리가 날아와 명숙 앞에서 한 바퀴 돌고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명숙은 또다시 같은 꿈을 꾸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선명했습니다. 두만의 슬픈 표정과 텅 빈 납골함, 그리고 맴도는 하얀 나비들, 모든 것이 생생했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어. 명숙은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창문을 보니 어제와 같은 자리에 하얀 나비가 다시 앉아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나비가 더 오래 머물렀습니다. 마치 명숙에게 무언가를 말하려는 것처럼. 무슨 일인지 알려주세요. 명숙이 속삭이자 나비가 날갯짓을 했습니다. 그리고 창문 밖 먼 하늘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명숙의 마음속에서 확신이 들었습니다. 직접 확인해봐야 한다는. 여보, 제가 확인해볼게요. 명숙은 결심했습니다. 혼자서라도 납골당에 가보기로요. 삼형제의 비밀회의는 그날 밤 늦게 시작되었습니다. 명숙이 잠자리에 든 후 성우의 서재에서 조용히 모인 세 아들, 평소와 달리 표정이 모두 심각했어요. 1천만 원을 어떻게 마련하냐는 거야. 성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고 거칠었어요. 담배를 피우고 싶지만 참고 있는 듯한 조바심이 묻어났습니다. 형, 솔직히 말해서 우리 카페 완전히 망했어요. 매출은 바닥이고 임대료 밀린 게 3달째. 성진이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평생 처음 사업에 실패한 충격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내 병원비가 한 달에 200만 원씩 나가는데 교사 월급으로는. 막내 성민의 목소리는 더욱 절망적이었습니다. 안경을 벗고 눈을 비비는 모습이 초라해 보였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세 형제 모두 각자의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40대 중반과 50대 초반의 나이에 이렇게 경제적으로 막막할 줄은 몰랐거든요. 그럼 다른 방법을 생각해보자. 성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의 눈빛이 변했어요. 무언가를 결심한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무슨 방법? 차라리 아버지를 화장해서 바다에 뿌리는 건 어때? 그 말이 떨어지자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성진과 성민이 형을 쳐다봤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형, 그게 무슨 소리예요? 성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생각해봐. 1천만 원이면 우리 셋이 나누어 내도 한 사람당 300만 원 넘게 나와. 그 돈이 지금 우리한테 있어? 성우의 목소리에는 냉정한 계산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아버지도 그런 거 원하지 않으셨을 거야. 산 좋은 곳에 묻히고 싶어 하셨잖아. 바다에 뿌리면 자연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더 좋은 거 아니야? 억지스러운 논리였지만 성우는 자신을 설득하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뭐라고 하실까요? 성민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니한테는 말하지 않으면 돼. 아버지 뜻대로 자연장했다고 하면 되잖아. 거짓말하자는 거예요? 거짓말이 아니라 좋게 표현하는 거지. 성우의 말에 성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도 돈이 절실했거든요. 그런데 정말 괜찮을까요? 이렇게 해도? 성민만이 여전히 망설였습니다. 교사라는 직업 때문인지 아니면 막내라서 그런지 양심의 가책을 더 많이 느끼고 있었어요. 성민아, 내 아내가 수술 받을 돈은 어떻게 마련할 거야? 애들 학원비는? 성우의 날카로운 지적에 성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결국 돈 앞에서 양심은 무력했습니다. 이틀 후 새벽 4시 삼형제는 순천 시립 납골당으로 향했습니다. 검은 옷을 입고 모자를 깊숙이 눌러 쓴 채로요. 성민의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납골당에 도착해서도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정말 이래도 되는 건가요? 이미 결정된 일이야.
지금 와서 무슨 소리야. 성우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납골당 안은 을씨년스러웠습니다. 새벽 어둠 속에서 하얀 납골함들이 유령처럼 보였어요. 아버지의 납골함을 찾았을 때 성민은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지만 형들은 듣지 못했어요. 아니, 들으려 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납골함을 열자 하얀 나비 몇 마리가 날아올랐습니다. 새벽 납골 땅에 나비가 있다는 게 이상했지만 세 형제는 그런 것에 신경 쓸 여유가 없었어요. 나비들은 빈 납골함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지키려는 것처럼 아니면 경고하는 것처럼 빨리 끝내자. 성우가 재촉했습니다. 유골함을 꺼내는 순간 성민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괜찮아? 성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성민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화장장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각자 복잡한 생각에 빠져 있었거든요. 화장이 끝나고 바다로 향했습니다. 파도 소리가 크게 들렸어요. 마치 분노하는 것 같았습니다. 자, 이제 뿌리자. 성우가 유골함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어디선가 하얀 나비들이 몰려왔습니다. 수십 마리의 나비들이 그들 주위를 맴돌았어요. 뭐야 이게? 성진이 놀라서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성우는 개의치 않고 유골을 바다에 뿌렸습니다. 그때 성민이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눈물이 바다로 떨어졌어요. 나비들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머물다가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이제 끝났다. 어머니한테는 절대 말하지 마. 성우의 차가운 목소리가 바다 위로 흩어졌습니다. 3일 후 명숙은 혼자서 납골당을 찾았습니다. 평소처럼 두만이 좋아했던 국화꽃을 들고 가는 길이었어요. 마음이 무거웠지만 남편을 만나러 가는 일은 언제나 설레었습니다. 여보, 오늘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납골함 앞에 도착한 명숙은 인사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납골함이 비어 있었습니다. 명숙은 눈을 비비고 다시 봤습니다. 여전히 비어 있었어요. 이게 뭐지?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급히 관리사무소로 달려갔습니다. 저희 남편 유골이 없어졌는데요? 아, 그분이시군요. 며칠 전에 아드님들이 오셔서 이장해 가셨어요. 아들들이요? 명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세 분이 함께 오셨던데요. 자연장으로 모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순간 명숙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언제요? 3일 전 새벽이었어요. 명숙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 벽에 기대야 했어요. 자식들이 어머니 몰래 아버지를 없애버린 것입니다. 고마워요. 겨우 그 말만 하고 명숙은 납골당을 나왔습니다. 바깥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어요. 하늘을 보니 하얀 나비 한 마리가 날고 있었습니다. 나비는 명숙을 향해 날아와 잠시 머물다가 사라졌어요. 여보, 미안해요. 지켜주지 못해서. 명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배신감이 가슴을 짓눌렀어요. 50년을 함께 산 남편을 이렇게 보낼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이 이렇게까지 할 줄도.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명숙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결심하고 있었어요.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다고.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명숙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세상이 다르게 보였어요. 이제 그녀에게는 싸워야 할 이유가 생겼습니다. 명숙은 그날 밤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천장만 바라봤어요. 납골당에서 들은 관리소 직원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세 분이 함께 오셨던데요. 자식들이 어머니 몰래 아버지를 처리해버린 것입니다. 시계 바늘이 똑딱거리는 소리만이 방 안을 채웠어요. 밤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새벽 5시가 되어서야 명숙은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오히려 또렷했어요. 해야 할 일이 명확해졌거든요. 진실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날 오전 성우가 출근하고 혜진이 장을 보러 나간 사이였습니다. 집안이 조용해지자 명숙은 천천히 일어났어요. 평소 같으면 설거지를 하거나 청소를 했을 텐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성우의 서재로 향했어요. 평소에는 절대 들어가지 않던 곳이었습니다. 아들의 사생활을 존중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문을 열자 책장과 책상이 보였습니다. 모든 것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성우는 어릴 때부터 정리를 잘하는 아이였습니다. 명숙은 조심스럽게 책상으로 다가갔습니다. 서랍을 하나씩 열어봤어요. 첫 번째 서랍에는 회사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계약서, 보고서, 각종 문서들이요. 두 번째 서랍에는 보험 증서와 통장들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가장 아래 서랍을 열었을 때 명숙의 손이 멈췄습니다. 화장 영수증이 있었어요. 3일 전 날짜로 되어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화장 완료 확인서라고 적힌 그 종이를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 옆에는 또 다른 서류가 있었습니다. 요양원 입주 신청서였어요. 신청일란에는 최성우라고 적혀 있었고 입소 예정자는 이명숙이었습니다. 입주 예정일은 다음 달 1일.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들들은 아버지를 없애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던 겁니다. 어머니까지 요양원에 보내려고 치밀하게 계획하고 있었어요.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50년 넘게 살면서 이런 배신감을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남편을 잃었을 때보다도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명숙은 서류들을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었습니다. 증거로 남겨두기 위해서였어요. 그리고 집을 나섰습니다. 막내 성민을 만나러 가야 했습니다. 세 아들 중에서 가장 양심적인 아이였거든요. 진실을 말해줄 사람이 있다면 성민이었어요. 버스를 타고 1시간을 달려 성민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성민의 집은 조용한 주택가에 있었어요. 작은 빌라였지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현관문 앞에는 화분들이 놓여 있었고 아이들 신발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성민의 얼굴이 나타났어요. 순간 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마치 유령을 본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어머니, 갑자기 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들어가자. 명숙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단호하고 차가웠어요. 성민은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어줬습니다. 그의 손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거실로 들어서자 성민의 아내 지영이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어서 오세요. 차 한 잔 드릴까요? 아니야, 괜찮아. 성민이랑 잠깐 얘기 좀 하자. 지영은 분위기를 눈치채고 조용히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거실에는 명숙과 성민만 남았습니다. 명숙은 소파에 앉았고 성민은 그 맞은편에 앉았어요. 하지만 성민은 어머니 눈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요즘 잠은 잘 자니? 명숙의 첫 질문에 성민은 당황했습니다. 네, 그냥 그렇게 지내요. 하지만 그의 얼굴을 보면 거짓말인 게 뻔했어요.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고 얼굴도 많이 야위어 보였습니다. 꿈은 안 꾸고? 꿈이요? 성민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손으로 무릎을 꽉 쥐고 있었어요. 하얀 납이 나오는 꿈 말이야. 그 말에 성민의 얼굴에서 완전히 피가 빠졌습니다. 입이 벌어진 채로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어떻게 그것까지 알고 있는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명숙은 알고 있었어요. 성민이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하얀 나비들이 그를 따라다니며 괴롭히고 있다는 것을. 내 아버지가 어디 갔는지 아니? 직접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성민은 입을 다물고 있었지만 그의 표정이 모든 걸 말해줬어요. 죄책감과 공포가 뒤섞인 얼굴이었습니다. 명숙은 가방에서 화장 영수증을 꺼내 테이블 위에 조용히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뭐니? 성민은 서류를 보자마자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어머니, 저는 정말 싫었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어른 남자가 아이처럼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형들이, 그리고 저도 돈이 너무 없어서 아내 병원비며 애들 교육비며 그래서 내 아버지를 바다에 버린 거야? 명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보다는 슬픔이 더 컸어요. 버린 게 아니에요. 자연장으로. 형들이 그렇게 말하라고. 거짓말하지 마. 명숙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내 아버지는 산에 묻히고 싶어 했어. 바람 잘 통하고 햇볕 드는 산에. 그걸 모르는 내가 아니잖니. 성민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흐느끼기만 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정말. 매일 후회하고 있어요. 미안하다고 해서 내 아버지가 돌아오니? 명숙의 마음도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제 물러설 수 없었어요. 그리고 이건 뭐야? 요양원 신청서를 꺼내 보였습니다. 성민의 눈이 더욱 커졌어요. 그는 그 서류가 있는 줄 몰랐던 것 같았습니다. 이것까지 알고 계신 거예요? 나를 요양원에 보내고 내 땅을 차지하려는 거였지? 성민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만 흔들었어요. 저는 몰랐어요. 형들이 그런 계획까지 세운 줄은. 하지만 그것도 변명에 불과했습니다. 명숙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이번 주말 내 생일에 다들 모이자고 했지? 네. 성민의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어요. 그때 보자. 그리고 오늘 일은 형들한테 말하지 마. 엄마로서 마지막 부탁이다. 명숙의 목소리에는 무언가 결연한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성민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저 어머니를 바라만 보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명숙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어요. 분노와 슬픔, 그리고 배신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결심했어요. 주말 생일날 모든 것을 끝내기로. 그날 밤 명숙은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꿈에서 두만이 나타났어요. 이번에는 슬픈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여보, 이제 알았구나. 미안해요. 늦게 알아서. 괜찮아. 이제 내가 할 일을 해. 두만의 모습이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어디 가세요? 난 괜찮아. 너만 잘 살면 돼. 이제 자유롭게 살아. 그리고 하얀 나비들이 날아왔어요. 이번에는 무섭지 않았습니다. 나비들은 명숙 주변을 한 바퀴 돌고 하늘로 날아갔습니다. 마치 작별 인사를 하는 것 같았어요. 명숙은 평화로운 표정으로 깨어났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겠어요. 주말이 왔습니다. 명숙의 78번째 생일이었어요. 성우의 집 거실에는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삼형제와 그들의 가족들이 모두 와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생일 케이크와 정성스럽게 준비된 음식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어색했습니다. 성민은 계속 어머니 눈치만 봤고 성진과 성우는 평소보다 더 신경질적으로 굴었어요. 어머니, 케이크 자르세요. 혜진이 밝게 말했지만 명숙은 케이크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얘기할 게 있어. 모든 사람이 명숙을 바라봤습니다. 평소와 다른 분위기를 느꼈거든요. 내 아버지가 어디 갔는지 아니? 갑작스러운 질문에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성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무슨? 나 몰래 아버지를 화장해서 바다에 뿌린 거 다 알고 있어. 폭탄 선언이었습니다. 아들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리고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는 것도. 명숙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어머니. 성우가 입을 열려 했지만 명숙이 손을 들어 막았어요. 이제 끝이야. 너희가 나를 버리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버리는 거야. 그 말을 끝으로 명숙은 이미 준비해둔 가방을 들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세요? 성민이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내 아버지 곁으로. 명숙은 돌아보지 않고 집을 나섰습니다. 남겨진 가족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들이 저지른 일의 무게를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순천행 버스는 저녁 어둠을 뚫고 달리고 있었습니다. 명숙은 창가에 앉아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봤어요. 도시의 불빛들이 점점 줄어들고 익숙한 시골 길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이 뛰었어요. 3년 만에 돌아가는 고향이었습니다. 남편 두만과 50년을 함께 살았던 그 집으로요. 버스가 강송리 정류장에 멈췄을 때 명숙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조금 저렸지만 마음은 가벼웠어요. 아이고, 순자씨 아니야? 정류장 앞 작은 가게에서 노인 한 분이 명숙을 알아보고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마을 슈퍼를 운영하는 최씨 할머니였어요. 오랜만이네요, 최씨. 명숙은 진심으로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6개월 만에 만나는 오랜 친구였거든요. 철수 씨 돌아가시고 안 보이더라고. 잘 지냈어? 애들은 다 잘 크고? 최씨 할머니의 질문에 명숙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들들 이야기는 지금 하고 싶지 않았어요. 네, 다들 잘 지내요. 저는 이제 여기서 살려고 돌아왔어요. 그래? 그럼 다음에 또 뵐게요. 인사를 나눈 후 명숙은 작은 가방을 들고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중심에서 조금 떨어진 곳, 언덕 위에 그녀의 집이 있었습니다. 평생을 아끼고 모아 남편과 함께 지은 집이었어요.
어둠 속에서도 집에 윤곽이 보였습니다. 오래된 단층 기와집은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지만 여전히 따뜻한 기운이 흘러나오는 것 같았어요. 마당에는 두만이 직접 심었던 감나무들이 가지를 뻗고 있었고 한쪽에는 장독대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돌아왔어요. 명숙은 집 앞에서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조심스럽게 열쇠를 문에 넣고 돌렸어요.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먼지 냄새가 코끝을 찔렀어요. 거실은 하얀 천으로 덮인 가구들로 가득했습니다. 벽에는 낡은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시간이 멈춘 듯한 공간이었습니다. 명숙은 천천히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벽에 걸린 사진 속에는 웃고 있는 가족의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새 아들이 어렸을 적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모두가 행복해 보였어요. 그때는 정말 행복했는데. 명숙은 한숨을 쉬며 작은 방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예전에 남편과 함께 쓰던 침실이었어요. 문을 열자 두만의 흔적이 아직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낡은 외투, 책상 위에 놓인 안경, 서랍 속에 오래된 일기장까지. 명숙은 가방을 내려놓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도시에서 입던 옷이 아닌 이곳에서 평소 입던 편안한 작업복으로 바꿔 입었어요. 그리고 머리에는 수건을 둘러 꽁꽁 묶었습니다. 무언가 중요한 일을 시작하려는 듯했어요. 다음 날 새벽, 명숙은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창고에서 오래된 삽을 꺼냈어요. 그리고 마당 한편 햇볕이 잘 들고 비가 와도 물이 잘 빠지는 자리를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여기가 좋겠네요, 여보. 명숙은 중얼거리며 삽을 들고 흙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목적은 작은 추모 공간을 만드는 것이었어요. 비록 두만의 실제 유골은 없지만 그의 영혼을 모실 작은 공간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자식들이 아버지의 안식처를 없애버렸다면 어머니가 새로운 곳을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78세의 몸으로 하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땀이 이마에서 흘러내리고 무릎이 아팠지만 명숙은 멈추지 않았어요. 여보, 이제라도 편히 쉴 자리를 만들어 줄게요. 혼잣말로 중얼거리는 그녀의 목소리에는 슬픔과 함께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작은 돌들을 하나씩 모으기 시작했어요. 하루 종일 작업을 하고 나니 작은 돌무덤의 모양이 갖춰졌습니다. 완벽한 형태는 아니었지만 명숙의 마음을 담은 소박한 재단이었어요. 이제 다 됐어요, 여보. 명숙은 작은 재단처럼 둥글게 쌓은 돌무덤을 바라봤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 깨끗한 흰 천을 가져와 돌무덤 위에 살짝 덮었어요. 그 위에는 마당에서 직접 따온 들꽃 한 송이를 올려놓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집 안에서 가져온 낡은 사진 한 장을 조심스럽게 놓았어요. 그것은 젊은 시절 부부가 함께 찍은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수줍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여기서 편히 계세요. 이제부터는 제가 항상 옆에 있을게요. 명숙은 돌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조용히 손을 모았습니다. 마치 기도하듯 그녀는 남편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명숙은 이마를 돌무덤에 댄 채 조용히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요. 남편의 묘를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함, 자식들의 변화를 막지 못한 것에 대한 자책감, 그 모든 것들이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에서는 평화로움도 느꼈어요. 이제 아무도 눈치 보지 않아도 되고 아무에게도 짐이 되지 않아도 되니까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명숙은 조용히 자신만의 일상을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 마당을 쓸고 작은 텃밭을 정리하고 저녁에는 두만을 위해 만든 돌무덤 앞에서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여보, 내일부터 상추랑 고추도 심을 거예요. 당신이 좋아하던 대로요. 명숙은 결심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혼자서도 살아갈 수 있음을, 오히려 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한편 명숙이 집을 떠난 그날 밤부터 삼형제는 각자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성우는 냉정한 척했지만 밤에 혼자 술을 마시며 어머니 생각을 했어요. 성진은 카페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고 성민은 수업 중에도 멍하니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그들은 각자 다른 방식으로 어머니를 그리워했지만 선뜻 연락하지는 못했어요.
자신들이 저지른 일이 너무 컸거든요. 하지만 가장 먼저 용기를 낸 것은 막내 성민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성민은 순천으로 향하는 버스에 몸을 맡겼어요. 어머니께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었습니다. 언덕 위 집에 도착했을 때 성민은 눈을 의심했어요. 마당이 말끔히 정리되어 있었고 한쪽에는 작은 텃밭이 가꿔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돌로 만든 작은 무덤 같은 것이 있었어요. 어머니. 성민이 부르자 명숙이 뒤돌아봤습니다. 6개월 전보다 더 건강해 보였어요.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고 눈빛도 맑았습니다. 왔구나. 명숙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정말. 성민이 무릎을 꿇으려 하자 명숙이 그를 일으켜 세웠어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그래도 내가 왔구나. 명숙의 목소리에는 용서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어머니와 아들은 오랜만에 진솔한 대화를 나눴어요. 성민은 그동안의 후회와 반성을 털어놓았고 명숙은 조용히 들어주었습니다. 어머니, 형들도 후회하고 있어요. 다들 어머니가 그리운데 부끄러워서 못 오고 있어요. 그럼 그렇게 살아. 난 이제 괜찮어. 하지만 명숙의 목소리에는 완전한 냉정함만 있지는 않았어요. 그날 밤 명숙은 정원에서 돌무덤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때 어디선가 하얀 나비 한 마리가 날아왔습니다. 나비는 돌무덤 위에 살짝 앉았다가 명숙을 바라봤어요. 이번에는 두려움이 아닌 평화로움이 느껴졌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여보. 저도 자유로워졌어요. 명숙이 속삭이자 나비는 천천히 날개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달빛 아래로 날아올라 밤하늘로 사라져 갔어요. 명숙은 평온한 미소를 지으며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78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열려 있었습니다. 자유롭고 당당한 삶이요.